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진짜 고백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감춰진 상처,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후회에 관한 이야기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날 오후 생전 처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며느리가 나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친딸처럼 키웠는데 밤마다 미역국 끓여주고 애 봐주고 아플 땐 병원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범죄자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엄마, 진정하세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나 뭐라고? 나보고 폭행범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 며느리가 경찰에 진술했어요. 머리채를 잡혔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내 손끝도 따라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조차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내가 정말 그랬을까요? 변호사. 나 같은 평범한 주부가 왜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40년을 가정주부로 살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봐준 내가 이제는 법정에 서야 한단 말입니까?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 보니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울먹이던 목소리, 떨리던 손,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게 했던 그 한마디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은 사실 3개월 전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르죠.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3개월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어머니, 이제 그만 좀 간섭하세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간섭이라니요? 나는 그저 손주 걱정에, 아들 걱정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아침마다 밥상 차려주고, 빨래 개켜주고, 애 유치원 데려다주고, 그게 전부 간섭이었단 말입니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요. 내 인생, 그 인생에 내 아들은 없단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방문을 닫아버렸죠. 쾅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말을 줄였어요. 아침 인사도 없어졌고 밥도 따로 차려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어요. 나는 마음이 시렸지만 자존심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 순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이 들어서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서러운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며느리 얼굴엔 그늘이 짙어졌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나는 우연히 그 아이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 속으로 이게 뭐지? 호기심에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이 얼어붙었어요. 금융기관 대출 승인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고 채무자 이름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내가 모르는 빚이 내 이름으로 생겨 있었던 겁니다. 그 봉투를 든 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내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있었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봉투를 꽉 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보고 멈칫했어요. 내 손에 들린 하얀 봉투를 보는 순간 그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니? 그건 제 방에 있던 건데 네 방, 내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가 왜 네 방에 있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알뜰하게 모은 내 명예, 내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애 병원비도 못 냈어요.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시어머니가 내 돈은 안 되라고 하셨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이미 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변명하지 마. 어른 이름을 몰래 쓰는 게 말이 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며느리가 울먹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손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의 팔을 잡았고 그 손이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순간적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고 나를 밀쳐냈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말 이제 됐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신고?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한마디가 내 귀를 찢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경찰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차갑고 높은 천장, 딱딱한 나무 의자, 그리고 저 앞에 앉아있는 판사님.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건너편에 앉아있는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판사 피고인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간 걸 알고 화가 났습니다. 판사, 그래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겁니까? 잡아당긴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말이 막혔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으니까요. 아니, 실제로 변명이었죠. 나는 정말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비명, 놀란 눈빛, 떨리던 어깨. 나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을 듣겠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합니까?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사과받고 싶어요.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까? 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사과를 원한다니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체면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사과라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밤낮으로 애 봐주고 밥 차려주고. 그 말이 내 입에서 새어나온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님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아이는 미움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내가 해준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제대로 마주 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그저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뿐이었습니다. 판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이번 건은 합의 권고로 종결하겠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재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며느리는 그 후로 우리 집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데려가 버렸어요. 아들은 한동안 집과 며느리 집을 오가더니 결국 6개월 뒤에 이혼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먼저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엄마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 눈빛에서 다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이사 갑니다. 어디로? 혼자 살 집 알아봤어요. 엄마도 이제 편히 지내세요. 편히 지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마저 떠나고 나니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40평 아파트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때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며느리의 울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사과받고 싶어요라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그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게 억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어느 날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손주를 안고 웃고 있는 며느리.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나.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아니, 애초에 나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저 아들을 보살피는 사람, 손주를 낳아준 사람으로만 본 건 아니었을까요? 용서란 건 결국 내 마음을 풀어주는 거였구나. 이제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저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뿐이고 이해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나였어요. 그때의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올감했고 내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지만요. 전화기를 들며 여보세요. 며느리, 전화번호 좀. 끊겼구나. 전화는 닿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꿨는지 아니면 일부러 받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을 자격을 잃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자존심 세우기 전에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후회는 너무 아프니까요.